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하루 1책,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공부 중독, 공부만이 답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라는 책입니다. 엄기호, 하지현 님이 지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하지현 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 의사고 베스트셀러 작가죠. 또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도 되게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또 엄기호 선생님은 사회학자고요. 1971년에 태어나서 울산 귀퉁이에 있는 시골에서 쭉 자랐습니다. 2000년부터 국제연대 운동을 하면서 낯선 것을 만나 배우는 것과 사람을 평등하게 둘러앉게 하는 모름의 중요성을 배웠고요.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묻는 것이 이번 생의 이유라고 여깁니다. 보니까 하지연 님이 나이가 더 많은데 엄기호 님을 이제 앞쪽에 이렇게 세운 거 보니까 엄기호 님을 되게 존경하는 것 같아요. 하지연 님이요. 두 분 다 좀 이렇게 대단하신지 모르겠어요. 둘이 대담한 거를 책을 했는데 이 뭐 깊이와 성찰 그리고 해답이 너무 명쾌합니다. 대담을 시작하며 해서 물론 뒤에 뭐 좀 첨가를 했겠지만 저도 이런 대담을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대담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공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공부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학교 안에서 벌써 몇 년입니까? 유치원부터 대학교, 대학원, 뭐 석박사까지 너무 많이 배우죠. 물론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위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스펙을 쌓기 위해서 불안해서 그냥 주구장창 공부만 하는 건 아닌가.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게 공부는 또 다가 아니고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공부가 다가 아닌데 더 많은 공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저도 이 책 보면서 뜨끔했어요. 찔리는 게 좀 많습니다. 저도 뭐 하여튼 반성도 많이 하고 내가 참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아무 생각 없이 공부했구나. 이 책을 좀 더 일찍 봤으면 네 인생이 좀 더 달라졌을 텐데, 더 긍정적이었을 텐데, 뭐 실수를 좀 덜 했을 텐데. 물론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지만요. 또 내가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그러니까 잘못인지도 모르고 버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강남에서 학교를 나왔고요. 저는 뭐 제 의지가 아니죠. 어머님, 아버님의 의지로 그 강남에 왔지만 그 엄청 못 사는 가운데서도 이사 안 가고 강남에서 버텼죠. 반지하에서. 근데 우리 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사교육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버틸 수가 없죠. 근데 저도 옛날 생각해서 왔는데 이제 강남에 저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또 변명을 하죠. 직장 때문에 왔다. 신사동에 학원이 있으니까 직장 가까운 데로 왔다 하는데 저희 아내도 교육 쪽에는 좀 나름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워낙 그러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아이들 학원 이런 부분들. 저는 그냥 애들이 배우고 싶으면 그냥 배운다는 주의인데 학원도 많이 안 다니거든요. 제일 안 다니죠, 저희 아이들이. 근데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학원을 안 가니까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공부의 식민지가 된 삶에 대하여라고 시작을 하네요. 공부의 식민지. 우리가 너무 공부에만 매달린다는 거죠? 나는 공부의 자식이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공부로 지금에 이르렀고 공부로 먹고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부를 계속하며 살 것이다. 공부를 싫어하지 않는다. 더 솔직히 말하면 공부하는 걸 재밌어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고 그럴 때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기쁨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더하고 뺄 것이 없는 공부의 자식이다. 근데 요즘은 공부하는 게 재미없대요. 가르치는 게 고역이고요. 책을 읽어도 별 감흥이 없고요. 학생들에게 내가 배운 걸 이야기해 줄 때도 쾌감이 없답니다.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됐는가 보니까 공부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삶을 질식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은 한 마리의 똑똑한 원숭이가 된 느낌이래요. 내가 펼치는 화려한 언변과 풍부한 사례에 학생들이 감탄하죠. 그런데 그 감탄한 눈동자들 속에서 배움과 성장을 찾기가 힘들대요. 짝짝짝 서커스 보고 박수치고 사라지는 느낌. 관객이 떠나고 난 다음 빈 서커스장에서 목에 족쇄를 차고 앉아있는 원숭이가 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공감하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강의실에서 저도 강의를 하고 막 얘기하면 다들 환호하고 좋아하는데 그게 얼마나 갈까. 강의가 끝나면 또 허무해지죠. 저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자와 이메일, 지금도 그거죠. 제 강의를 들은 분들에게 이메일 주소를 받고 매주 이렇게 읽어서 보내드리고 또 팟캐스트 방송도 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근데 그래도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답장 주시는 분도 있어요. 매일 답장 주시는 분도 있고 없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덕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메아림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가 답을 주고 있겠죠. 어쨌든 이 작가도 허무에 빠진 거예요. 자, 공부는 정말 어떤 건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진짜 공부는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워서 알면 그 아는 것을 익혀서 할 줄 아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것으로 만드는 익힘의 과정은 지금의 공부에서 있는가? 그래서 나보다 더 잘난 원숭이가 떠드는 말을 머리에 쑤셔놓고 경탄하고 끝나죠. 그리고 다음 원숭이의 말을 머리에 채워넣기 위해서 서둘러 다른 강의실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공부의 과정은 삶의 무능력자들만 체계적으로 양선하고 있죠. 똑똑하되 명청하고 언변은 좋지만 무능하고 시험 문제는 잘 풀지만 삶의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은 형편없고 남을 품평하는 데는 날카로운 날을 세우되 자신을 성찰하는 데는 무디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를 배워서 다른 하나에 적용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가 내가 배운 하나와 다르면 멘붕하고 열폭하죠. 그런 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배울수록 무능력해지고 배울수록 화만 내는 처지가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수록 사람들은 또 공부해요. 공부만 한 것이 문제의 근원인데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또 공부해요. 공부만 한 게 문제인데 또 계속 공부만 해요. 자기 자식과 문제가 생기면 자식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거나 혹은 서로 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반대로 상담을 또 공부하러 갑니다. 상담을 공부해서 자식을 대하는 기술이 늘어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 결과가 좋을 리는 없습니다. 애초에 상대를 그렇게 공부를 통해 배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니까요. 공부가 재미없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부가 삶의 문제를 푸는 도구가 아니라 이 삶을 식민화시킨다는 걸 깨달은 거죠. 공부를 하면 언어를 배우게 돼요. 세상을 읽고 삶을 해석하는 언어가 늘어나는 것이 공부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면 구조라는 말을 알 때와 그러지 못할 때 세상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달라지죠. 공부는 사실 이렇게 세상을 읽고 삶을 해석하는 언어라는 좋은 도구를 얻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일어나요. 세상과 삶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추상화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언어도 삶 그 자체를 풍부하게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모든 제어는 불가피하게 삶을 추상화하고요. 규격화합니다. 이 규격화의 과정에서 자칫하면 삶이 어떻게 도식적으로 되죠? 분해되죠? 내가 겪었던 경험은 어떤 그 그림처럼 돼버리는 거죠. 대신 그 자리를 개념들이 차지하면서 내 경험은 그냥 일반화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삶은 왜소해지고 작아지고 대신
이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 그 내 삶 안에, 구체적인 삶 안에 들어와서 그냥 분해를 해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제 그 언어적인 부분이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걸 제 마음대로 해석하기가 뭐해서 좀 읽어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엄기호 하지연님의 공부 중독 이제 시작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부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공부 중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엄기호님과 하지연님이 함께 공동으로 대담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공부가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린 그냥 단순하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뭐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고, 좋은 대학 나오면 뭐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그러면 뭐 중산층으로 뭐 그냥 사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이제는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랬을 때 잘 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공부만 해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간 이 기성세대가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똑같지는 않을 텐데 한 특정한 시기에 태어난 동년배들의 그런 문화적인 우리 특성을요 집단화 시키잖아요. 이렇게 보편화 시키고 그걸 그대로 또 아이들에게 요구를 한다. 이게 될까요?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요즘 애들론으로 풀어나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지 말고 요즘 애들론으로 지금 청년 세대의 특성으로 봐야 되겠죠. 사회가 바뀌고 있는데,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그 공동으로 우리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프롤로그는 엄기호님이 쓰셨고, 에필로그는 이제 하지연님이 쓰셨어요.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제 책을 보면 프롤로그, 그다음에 목차, 에필로그 이렇게 보거든요. 공부라는 블랙홀에서 탈주하기 위하여 하지현. 여기서 이 책을 쓸 때 사도라는 영화가 개봉돼서 장기 상영을 했고요. 그게 굉장히 히트했죠. 왜 사도라는 영화가 히트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히트했을까요? 정말 울고먹고 했던 사도세자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영조가 놀러만 다니는 세자에게 이런 얘기하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라고 혼을 낼 때 부모들이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공부를 게으리한 나머지 결국 뒤주에 갇혀 죽었다라는 교훈을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영화를 봤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죠. 위플래시. 이 독립영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많이 했죠. 위플래시. 재즈 드러머를 꿈꾸는 음악학교 신입생 앤드류가 최고의 실력자이자 폭군인 플래처 교수에게 당하는 얘기입니다. 플래처 교수는 앤드류를 영원히 부서지도록 끝까지 몰아붙이죠. 교수에게는 1000명의 평범한 수재보다도 단 한 명의 별이 될 제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마지막 피날레. 플래처 교수의 계략에 빠져서 망신을 당할 위기에 앤드류의 포텐셜이 개발되면서 그는 최고의 연주를 해냅니다. 한계를 넘어선 거죠. 자, 이 영화를 본 많은 부모들이 역시 무서운 선생님이 최고야. 애들은 조져야 정신을 차리는 법이야 라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널리 추천한 덕분에 인디 영화치고는 상당한 흥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뉴스뿐만 아니라 뭐 사건 이런 거 보면은 참 그 사건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보면은 부모들이 참 대단하죠. 마치 한 조각의 빛마저도 빨아들이 버리는 블랙홀 같아요. 자기가 보는 모든 것을 공부와 연관시킵니다. 이 하지연 님이 서울역 가는데 역 앞에 노숙자가 있으니까 지나가던 여성이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자식한테.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니까 열심히 해야 돼. 참, 그 노숙자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사회 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민의 마음 같은 거 좀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분이 공부를 안 해서 거기 있는 걸까요? 하긴 뭐 어쨌든 무조건 우리 부모의 결론은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아닌 모든 문제의 중심축이 돼 있죠. 공부를 위해서 90%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붓고요. 더 나아가서 생각의 틀이 모두 공부를 중심으로 회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대학에 보낸 다음에도 그런 생각의 틀은 유지되죠. 뭐든지 모르는 것은 학원에 가야 하고 설명회에 참석하고 시험으로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공부가 삶의 틀까지 지정해버린 거죠. 책으로 배울 수 없고 몸으로 부딪혀야만 익힐 수 있는 것도 학원에서 선생이 효율적으로 짚어주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결혼을 잘 시킬 방법에 대해서 결혼정보업체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삶의 틀이 정해지니까 대안을 찾는 것이 고작 더 좋은 학원을 찾는 것인지 완전히 다른 틀을 생각하는 것인지 참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런 것들이 공부의 블랙홀에 빠진 거죠. 공부 중독. 모든 게 공부. 그래서 이 대담은 이런 문제의식이 시작된 거예요. 하재현님은 엄교 선생님과 대담하면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답니다. 사회학자이자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엄 선생님의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만나면서 한편으로 하재현님이 진료실에서 상담하면서 겪은 개인적인 경험이 충분히 보편화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했고요. 우리 사회가 공부라는 블랙홀에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그 사회 구조나 교육 시스템의 극적인 변화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언제 기다립니까? 지금 우리는 공부라는 블랙홀에 빠져 있는데요. 그게 우리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최선의 이상적인 솔루션을 내놓는다고 해도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나치게 비관적인 추정일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지금껏 나온 교육 문제의 처방전들이 그랬듯이요. 결국 거기에 적응해서 다시금 줄세기와 경쟁으로 이어지는 현재 공부 환경에 맞는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일단은 우리가 공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은 알아야겠죠. 이 책은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돼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벗어나서 내가 나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공부 중독에서 벗어나서 다른 트랙에 선 사람이 늘어날수록 공부라는 블랙홀의 중력장은 힘을 잃죠.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설 정도로 참여자가 모이고 나면 블랙홀은 그 위력을 잃고 사라져 버릴 겁니다. 기대하고 또 희망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준비가 먼저 된 다음에야 비로소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아이와 부모 모두 더 나아가서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게 실제적인 작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대담집은 우리 사회에서 공부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진단과 실천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답니다. 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무한 루프, 공부 중이라는 편말을 들고. 자, 공부 중독의 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앞서서 공부 중독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오로지 공부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석사만 4개째, 유학 간 아이가 들어올 때쯤 돼서 언제 들어오니 물어보면은 아빠, 미술사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끝나면 박물관 학도 재미있고요. 좀 더 깊이 공부하려면 철학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로 집안이 부유한 친구들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보통의 중산층까지도 공부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부가 우리 사회에서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유예시켜주는 프리패스가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건 아직 시험을 안 친 거죠. 시험을 친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시험을 안 봅니다. 그냥 공부만 해요. 타석에 서지 않고 연습만 해요. 계속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되면 공부가 스탠바이 내지는 레디니스가 되는 거죠. 일단 시험을 보고 들이대고 깨져봐야 되는데 깨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준비만 하죠. 준비만 하죠. 그게 이제 공부 중독인 겁니다. 자, 하지연 엄교님의 공부 중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연 엄교님의 공부 중독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교 시대의 조선 시대는 아버지가 이제 독상을 했죠. 또는 장남하고만 겸상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이제 같이 밥을 먹었고 그때 빼고는요. 전 세계에 또는 원시 부족들 보고 그러면 같이 먹어요. 식사는 같이 하는 거예요. 식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유교 시대,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뭔가 이제 가부장적인 것 때문에 그랬는데 대부분은요. 밥을 같이 먹어요. 나눠 먹으니까 최소한 굶어 죽는 아이는 없었던 거죠. 너무 많이 갖는 놈도 없고 그러니까 미니멈이 항상 유지되는 거죠. 화목함과 가족 안의 소통을 위한 게 아니라 최소한 공동체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하자는 상호 이타주의의 결과입니다. 이런 문화가 만 년쯤 되는 기간 동안 지속돼 왔는데요. 그게 깨진 게 이제 요즘입니다. 영양이 과잉 공급되면서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굶어 죽는 인간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최소한 유지되던 기본적인 상호 관계의 하한선도 존재하지 않게 돼서 그런 첫 번째 세대가 온 겁니다. 밥 먹고 나누는 것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까지도 무너진 시대가 온 거죠. 이게 이제 인류 역사에서 거의 처음 나타난 현상이랍니다. 그 다음으로 옛날에는요. 조부모의 역할이 있었어요. 격대 교육이라 그러죠. 느슨한 확대 가족이 줄 수 있는 뭐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학습이죠. 일종의. 또 사회 학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은 그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학습은 당연히 집에서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학교에는 그런 커리큘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걸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공동현상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거죠, 지금. 구멍이 뚫리고 있는 거죠. 자, 옛날 같으면요. 학창 시절 때 시간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뭐 과외가 없었으니까 저 때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분식점도 다니고 야구도 하고 뭐 동네에서 많이 놀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를 배우죠. 친구 집에서 자고 놀고 또 친구 엄마한테 밥 얻어 먹으면 또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도 좀 해야 되고 눈치도 보고 이렇게 남의 집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익히죠. 친구 형이 내 형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형 물건 만졌다가 맞기도 하고 그런데 친구 형이니까 참아야 하는 거고 그런데 집에 가서는 말할 수 없고 내가 잘못해서 맞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몸으로 익혀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의 친구들은요 7살 때부터 뭐 학원 뺑뺑이를 도니까 친구네 집에 가본 적도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징그럽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경험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뜨문뜨문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딩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이. 내가 어디쯤에 있는 누구고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술 자체가 결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즘 픽업 아티스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연애하는 여자 꼬시는 기술 가르쳐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모르니까, 소통을 할 줄 모르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게 효과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 80점 맞는 친구들을 90점, 95점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근데 40점 맞는 친구들을 70점 만들기 쉽거든요. 기본 스킬을 가르치면 되거든요. 80점부터는 응용 문제가 들어오면서 어려워지는데 40점 맞는 친구를 붙잡고
70점 만드는 것은요. 기본적인 교과서만 알게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요즘 20대 친구들을 보면 대인 관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조차 안 돼 있는 친구들을 봐요. 머리는 똑똑한데. 아프지 않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쓴 가이 윈치의 말을 빌자면요. 인간관계 근육에 쇠퇴한 것이라고 비유를 해요. 인간관계 기술은 사교, 의사소통, 입장 바꿔 생각하기, 공감 능력 같은 것인데 사회에서 연결고리가 줄어들어 거기에 쓸 필요가 줄어들면은 마치 근육을 안 쓰면 약해지듯이 그 능력도 약해진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독의 문제를 깨닫고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근력이 약해서 벗어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데 참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면역력이란 얘기 많이 하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단순한 감기가 폐렴이 되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죠.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정신도 면역력이 있습니다. 면역은 어떻게 생기죠? 뭐 규칙적인 식사, 뭐 건강, 운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예방 주사도 미리 독이 좀 들어오는 거잖아요. 좀 너무 무균실에 있다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꾸 뭔가 이렇게 아파봐야 학습이 되고 면역력이 생기거든요. 물론 학습을 하면 덜 아플 수도 있겠지만 왜 맞는지 알고 왜 아픈지 아니까요. 그런데 면역력이 잘 안 생기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아픔에 대한 역치가 낮거나 아픔 자체를 회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불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아픈 채로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각 단계마다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누군가가 순식간에 초인적인 힘으로 끄집어 올려줘서 맨 위 단계로 단번에 가고 싶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불에 이렇게 손을 잘 몰라가고 냄비에 올려놨을 때 뜨거워 했을 때 이제 그다음부터는 손을 안 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을 좀 겪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는 거는요. 감당하는 것 같아. 감당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 겪으면서 감당하는 거고 감당할 수 없을 때 문제 제기가 돼야 되는데 감당해 나가는 과정이 삭제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61페이지를 보면 참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대학에서 가르쳤고 학원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자아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요. 자존감도 강하고 근데 자의식은 아주 높은데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기 의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결정을 하진 않아요. 그냥 남의 얘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자기 의견이 없으니까요. 귀가 얇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장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자기 말고 타인이 있다는 걸 인지해가는 것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의견이 생겨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사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내 의견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성장인데 결정적으로 의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대학 교수들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아이들이 학생들의 의견이 없으니까 말하는 방식이 엄청 징징거린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런 것도 못 참잖아요. 선생님들은 말은 육하원칙에 맞춰서 조분조분 말해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징징징 대면서 말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뜬금없이 툭툭 던지는 거. 하지연 박사님 애가 그런데요. 중1짜리 애가 있는데 난데없이 얘기할 때 그냥 툭툭 그냥 떠오른 대로 얘기한대요. 예를 들면 이거는 시즌 2 3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뭐에 시즌 2인데 그게 뭔데 했더니
자기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 원피스래요, 원피스. 극장판도 아니고 TV판에 몇 회에 나오는 대사인데 그 본인은 너무 그걸 잘 봤으니까 그 타인이 이걸 알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앞뒤 그냥 딱 자르고 불쑥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운데 토막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자기랑 커넥션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툭툭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없어요. 말을 해도 그냥 남의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툭툭 주장을 해요. 저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얘기하는 게 그 주장만 있어요. 근거도 없고 앞뒤도 없고 무조건 된대요. 그런 우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또 의견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몰려다니다 보니까 또 선택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결정장애라는 병도 생기고 사회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엄기호 하지연님의 공부 중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엄기호 하지현님이 지으신 공부 중독 함께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모르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있어요. 호기심, 흥분, 뭔가 기대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공포죠, 두려움. 그러니까 여행을 간다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가본 데 가보는 거잖아요. 새로운 경험. 우리가 원시 시대에는 우리 마을을 떠나서 새로운 마을로 갈 때 기대가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 이런 호기심,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죠. 이 두 가지 감정이 비슷해요. 우선 가슴이 뛰고 스트레스를 받고 호흡이 가빠지고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면 호기심이 생기죠. 저는 어떤 사람일까? 또 취미 생활을 하면 호기심이 생기죠. 그럼 뭘까? 낯설긴 하지만 재밌네. 이런 두려움과 호기심이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뭐 낯선 걸 만나면 기본적으로 두렵죠. 근데 그게 채워지면 호기심으로 바꿀 수 있으면 참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딱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죠. 자기 안의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만 안주를 해요.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데 뭘 굳이 바깥으로 나가야 하고 새로운 것을 뭐 좀 알아야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라는 게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 이쪽 아이들 중에는 매뉴얼로 최적화된 각 잡힌 와 대단하다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서울 의대 편입 시험 면접관에 들어가서 보면요. 이 하지연님은 이제 서울대 나와서 지금 의사하고 있죠. 그리고 의대 중에서 가장 그 공부를 잘하고 잘 나가는 분들이 저는 정신과 쪽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잘 나가는 부류죠. 그런 분이 이제 보는 우리의 공부예요. 이 책을 보면. 어쨌든 그 편입시험 면접관에 들어가 보면 지원한 아이들이 스펙이 어마어마하대요. 서울대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 애들이 공손하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할 정도의 아이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을 뽑아놓으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대요. 특히 3학년 정도 되면 사실은 공부 능력보다는 소셜 스킬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병원인데 병원 안에서 비비고 살아야 되니까요. 1, 2학년 때까지는 공부지만 3학년 때부터는 환자도 면담해야 되고 누가 뭘 물어보면 웃으면서 대답도 해야 되고 그래야 사랑도 받고 그런 거거든요. 특히 인턴, 레지던트 때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정신과가 각광받으면서 최근 7, 8년 동안 똑똑한 친구들이 정신과에 많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신과 의사가 잘 어울릴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답니다. 정말 똑똑하고 공손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영어도 제 외국어도 너무 잘하고 그런데 정신과 의사가 가져야 될 파이팅이 없어요. 아울러서 자기가 살아온 세계가 너무 좁으니까 연문이나 사람에 대한 이해폭도 좁고 마치 요즘 선생님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을 이해 못하는 것과 비슷하죠? 왜 학교를 안 가니? 이런 식이죠. 이 정도면 가난한 건가? 이런 식이죠. 머릿속에 상식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상식의 틀들이 필요하고 감정의 진폭도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쪽 그룹의 친구들이 이런가 하면 반대쪽 그룹은 너무 또 흐트러져 있는 친구들이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시민단체나 무슨 그 홍도 근처 그 홍대 근처 공동체 같은 거 뭔가를 만들고 또 없애고 깼고 만들고 깼다 만들고 깼다를 반복하죠. 적당히 굶어 죽지는 않고 살고 있는데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같은 건 없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전하지 않는 거죠. 도전했으면 또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고 계속 도전만 하는 이런 양극단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책에는 1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아요. 우리의 문제는 평균 값을 너무 높인 거죠. 눈높이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의 남편이다.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의 엄마다.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평균에 대한 압박. 아이가 공부를 몇 점 했으면은 그는 너네 반평균이 몇 점이야. 그래서 그 평균보다 높으면 안도하고 평균보다 낮으면 실망하죠. 이런 평균. 근데 그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거죠. 엄기호 하지연님이 지으신 공부 중독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울 수 없는, 그러니까 공부에서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책상에 앉아서 또는 책을 봐서 얻을 수 없는 것. 경험이죠. 직접 경험,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 들은 얘기 갖고 할 수는 없죠. 본인 자신이 겪어보고 틀려보고 잘못해보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들,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가르칠 수는 있어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르칠 수는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가르칠 수는 있는데 막상 배울 수 없는 것도 있다. 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까지 공부로 배우려고 한다라는 부분들. 맞는 말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이 책에서 공감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10위권의 나라가 됐죠? 그래서 갖게 되는 장점은 486세대 또는 그 윗세들이 어느 정도 자본은 축적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들에 비해서 나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의식이 강해지고 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변화죠. 자식에 대한 과잉 투자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으니까요. 요즘 하지연 님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랍니다.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나의 건강함, 내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죠. 짐이 되지 않는 것. 내 자식의 좋은 학력과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 주느라고 뒷바라지 했다고 아이들이 고마워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식이 35살이 됐을 때를 바라보는 지향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아이가 좋은 직장을 다니는 걸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림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그게 중요하죠. 마루야마 겐지식으로 말하면요. 자식도 엄밀하게 말하면 남입니다. 아들러식으로 말하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식의 삶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참 안 됩니다. 자식을 나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죠. 나의 클론이라고 생각하죠. 자식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여겨요. 자식이 잘 되게 자기는 망가지는 거죠. 노후 대책을 안 하고 모두 올빵을 해버리는 것. 그렇다고 부양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떠십니까? 저는 일찌감부터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아내한테도 늘 얘기를 해요. 자식은 남이야. 그냥 너무 올인할 필요 없어. 우리 인생이 중요하지. 100세 시대인데 나중에 아이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대학까지만 어떻게 입학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살게 하자. 본인이 대학을 안 가겠다 그러면 안 보내는 거고 일찍 돈 벌면 좋고 그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에 있어서 물론 잘하면 좋지만 너무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편인데 또 엄마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여자들 입장은 다르더라고요. 사실 이 책을 쓴 분들도 남자들이잖아요. 아빠들이잖아요. 엄마들이 이 책을 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저희 아내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책을. 사실 제 아내가 추천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뭐
엄청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나중에 메모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이 책을 좋아해서. 자, 부모고 아이고 우리는 그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일일 한번 가봐. 그 대신에 6개월은 좀 해봐라. 그럼 대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돼. 그런데 그게 길이 아니라는 반론을 얻는다면 그동안 시간 낭비한 게 아니라 최소한 내 인생에서 이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 20대 초반에 얻어야 하는 것은 하고 싶다도 있지만 해보니까 이건 아니네 라는 것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딸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길래 이게 솔직히 말리고 싶거든요. 저 뮤지컬 배우,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제 딸은 뮤지컬 배우가 될 만한 소질이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근데 본인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정말 잘해도 그 안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그렇다고 말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하게 했어요. 노래도 배우게 하고 춤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뮤지컬 무대에 설 수 있게 도움을 줘서 한 번 서봤어요. 뮤지컬 무대. 그리고 뮤지컬 배우 언니 오빠들하고 연습도 하게 했고요. 본인이 해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건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 언니 오빠들의 그 삶을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좋아는 하는데 저 정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느꼈다고 깨끗하게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그래 해봐 그러면 일단 해봐. 그리고 실패해보고 또 느껴보고 또 정말 자기에게 맞을 수도 있고요. 본인이 생각지 못했던 잠재력을 끌어낼 수도 있고요. 그런 주의입니다. 저도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자녀를 둔 부모로서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가 행복할까라는 부분들 항상 기준을 아이의 눈높이에서 맞추거든요. 하고 싶다면 해주게 하는 것. 물론 부모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걸 한다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믿어주는 것.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저에게도 위로가 많이 됩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잘하고 있구나. 나름 저도 그 자녀를 둔 입장에서 고민도 많았고 저희 딸이 굉장히 말도 잘하고 리더십 있고 학교에서 인기도 많은 반면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렇거든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개인적으로 혹시 만날 일이 있으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자식하고 관계에서 크게 될 것 같아요. 저희 딸을 보면 그 하지연 박사가 아이들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물어본대. 하고 싶은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래요. 학생들한테 꿈이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학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쇼호스트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찾아오는데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꿈이 뭐냐고. 그러면 쇼호스트래요. 근데 쇼호스트는 꿈이 아니거든요. 그건 직업이죠. 근데 아이들은 직업을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것이 어렵구나.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없어요라고 얘기하죠. 그나마 쇼 호스트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참 좋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없어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나한테 웃기지 말라고 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없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대요. 예를 들면 뭐 락스타가 될 거예요. 만화가게 주인이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죠. 혼날 게 뻔하니까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한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부라는 거 알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되는 데는 동기가 필요하거든요. 동기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절박감이죠. 이거 모르면 나 죽어. 어떻게든 알아내야 해. 이런 거죠. 두 번째는 경쟁심이고요. 쟤보다는 나았으면 좋겠어 하는 욕구요. 세 번째는 그냥 하고 싶어, 알고 싶어 이런 이상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을 움직이는 추동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는 아이들의 특징은요.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아.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죠.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뭐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쇼핑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쇼핑 중독이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박감이 없는 거예요. 절실하지 않은 거죠. 어차피 뭐 굶어 죽지 않을 건데 뭐. 또 하나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요. 분한 아이들이에요. 분한 아이들. 하나 틀리면 찔찔 짜요. 아니면 자기가 누구보다 못하면 화내요.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서 찾아야 할 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끊임없이 물어봐 주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면 본인이 찾을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주로 상담을 한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이 좋아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뭘 할까라고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요, 결국 방법론을 익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부는 A부터 Z까지 한번 하고 나면 기억에서 히읗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익히는 거잖아요. 그게 지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애들은요, 공부라고 하면 바로 질려버리는 경험 때문에 나는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든지 아니면 사다리를 놔달라 그래요.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못 견디는 거죠. 그게 안 보이면 화를 내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정의 자체가 벽에 부딪혀 보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이유는 A라는 상황을 겪고 나면 B라는 상황이 왔을 때 A라는 상황에서 얻는 경험치 가운데서 70% 정도는 B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20, 30%만 새로 배우면 바로 수월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적응 능력이 만들어지니까요. 공부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응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방법을 익히는 것이죠. 공부 중도 함께 오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이 책의 하이라이트예요. 마지막 이제 소개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대담을 하거나 그 책을 쓰거나 그러면 앞에 문제점을 얘기하고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처음부터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 뒤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읽어드리면 이 책을 안 보실 거니까 있습니다. 그 답이 그 답대로 노력한다면 우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라고 사회 체제를 바꾸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는 거죠. 내 자신이 바뀌다 보면 나중에 체계가 바뀌었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바뀌지 않았는데 좋은 시스템이 나온다 그래서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는 건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핵심은요. 맥락을 잡아내는 거죠. 맥락. 이 주변 상황. 이것이 있게 되는 주변의 것들. 그런 상황을 아는 거죠. 둘째는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부 능력이죠. 능력. 세 번째가 진짜 공부를 잘하는 것일 텐데 이치를 깨닫는 거죠. 큰 흐름 안에서 이게 뭘 의미하고 있고 어디에 자리하고 있는가. 나아가서는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공부는요. 둘째가 90%입니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90%예요. 성적이 아주 잘 나오는 아이들은 첫 번째 덕목인 맥락을 잘 잡아내서 요령이 좋죠. 정작 중요한 건 뭐죠? 예, 세 번째입니다. 거기까지 마음에 미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이제 비극입니다. 그 순서를 보면 세 번째를 목표로 하면서 첫 번째를 중심으로 흐름을 잡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에 의해서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진짜 공부가 되고 쓸데없는 독이 되는 공부를 줄일 수 있죠. 그냥 외우는 정보는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 것이 되지 못하잖아요. 노폐물처럼 쌓여서 진짜 내 것을 만들어낼 여유가 없죠. 공부를 위한 공부, 생존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성취를 위한 공부에만 집중하면은 그것을 무의미한 무한 경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쳇바퀴를 돌죠. 그렇다면 공부 디톡스의 첫 시작은 공부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되짚어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시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능의 영역이란 낯선 상황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이 굴러가는 보이지 않는 이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이치를 잘 깨달아서 나를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쌓아가는 것이 핵심이죠.
공부라는 것은 그 지능이 실제 내 삶에서 실행 능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백데이터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인포메이션이라는 정보체가 만들어지고요. 이것이 하나의 정보의 체계적인 묶음,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면 그걸 지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지식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서 비슷한 맥락들을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 군데에 다 통용하는 하나의 정수를 찾아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지혜다.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의 끝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지금 공부를 질리게 하는 것도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을 무한 반복해서 우겨 넣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지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다는 주어진 지식의 틀을 던져준 다음에 데이터 또 인포메이션을 잘 우겨 넣어서 잘 활용하는 그런 속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지혜라는 것을 찾아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질려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공부가. 그렇다면 우리는 질려버린 이 친구들한테 공부라는 것이 알고 보면 재미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많이 아는 것보다는 왜 알아야 되는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런던에서 혼자 일주일을 머물 수 있었다면 같은 방법으로 로마에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어떤 정보를 얻어낼 것인가 하는 거죠. 여행도 그런 것 같아요. 여행도 패키지 여행 가면 그냥 다니잖아요. 막 서울, 부산 가는 거리를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보고 이거네 그러고 저리 가고.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 문화를 좀 아는 것, 직접 체험해 보는 거. 그래서 저는 패키지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행을 가면 어떻게 불편하더라도 배낭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호텔도 직접 알아보고 대중교통도 이용해보고 그들은 왜 이렇게 생활을 하는가, 많이 다른 거에 대한 체험, 우리랑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을 겪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 집이 좋아요. 여행 가면 집이 그립고 또 집에 오면 여행이 그립고 그런 식의 공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미친 드라이브의 브레이크를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180페이지. 자, 우리가 교육의 기능은 계급을 재조종해주는 역할을 하죠. 사실 계급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도 갑과 을이 있고요. 계급이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교육에 그동안 좀 잘 굴러갔던 건 이 계급의 재조정이 가능했었죠. 신분 상승이죠.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고졸과 대졸의 임금 격차가 적기 때문에 대학을 꼭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 어떤 병폐가 있냐면 계급이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라는 거죠. 한번 밑에 놓이면 기본적인 생활을 꽤 윤택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서 벗어나기는 어렵죠. 그런데 한국은 임금 격차가 큰 대신에 계급 구조를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교육이 해왔고요. 그 신화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둘 다 안 되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육이 가장 싸고 효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진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시작하면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중심으로 조기 탈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천이 없는 거 이제는.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랍 왕자하고 게임을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돈으로 조지니까 그냥. 계속 판돈을 올리는 거죠. 예를 들면 배판에서 한 번은 이길 거 아니에요. 이 판돈의 힘인데요. 그럼 올인이 돼버려요. 판돈이 없으면 그 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산층의 판돈은 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구조화되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쓰는 표현 중에서 헬조선이니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 자체가 계급 구조화가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학력 간 임금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이 경제적 격차가 사회 문화적 격차로 이어지고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이어지는 한 결코 해결되지 않죠. 두 번째로 이 임금 격차를 좁히는 것이 끝나면 특성화 고등학교와 같은 직업훈련 중심의 학교가 더 활성화돼야 돼요.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학교에 나온 선배들이
대학을 가라 그런대요. 자기도 대학을 갔다. 결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또 그런 문화가 안 되려면 우리 성인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 열심히 고정관념을 깨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 아니야? 우리 원래 이렇잖아. 어쩌라고 하는데 그래도 뒷부분에 어쩌라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답을 내리고 있고요. 결국 뭐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 얘기는 안 할 수 없지만 제도가 바뀌면 뭐합니까? 문화가 안 바뀌는데 어른들이 안 바뀌는데 이런 책들이 우리의 사고를 바꿔주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내가 원하는 발목 끈을 묶어주는 게 아니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부모라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부중독 소개해드렸습니다. 듣자마자 사고 싶은 화법을 제가 직접 만들어드립니다. 010-4274-1163 010-4274-1163으로 문자 주세요. 김효석의 하루 일책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눌러주세요. 그럼 매일 올라오는 영상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